여긴 미국 명문대 강의실 안. 어떤 중국 학생이 쉬지 않고 한국에 대해 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30분째 그 얘기를 듣던 미국 미녀가 한마디 일침을 가하자 중국 학생은 얼굴을 붉힌 채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과연 중국 학생은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토록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케이틀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시아학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전 때의 사건들을 동화 들려주듯이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 군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한국 외에도 좀 더 넓게 공부하고 싶어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니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은 아시아의 문화와 경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국, 일본, 중국 등 한쪽 나라의 장단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각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강의는 아시아에 관한 수업이다 보니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유학생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나라와 인종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정말이지 중국인들만큼은 그게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시작할 때마다 제일 시끄러웠거든요. 중국인들은 이상하리만큼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최근 전기차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죠. 배터리 효율과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 여러 면에서 한국 전기차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자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의 전기차 기술력은 결국 중국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개발해왔고 생산량과 기술력 면에서 한국을 압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학생의 말만 들으면 한국 기업들은 마치 중국 기술을 베껴다가 조립만 하는 하청업체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결국 중국 덕분이라는 그 사실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일축하셨죠. 교수님께서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실제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배터리들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속도, 긴 수명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 배터리의 우수성에 감탄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인 학생은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자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 뒤로도 한국이 전기차 부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느니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을 흉내낸 짝퉁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였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한국은 중국보다 한참 아래이며 전기차는 중국이 우수하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그가 하는 말은 이와 같았어요.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이고 BYD도 자체 배터리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중국이 배터리 강국이며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한국 업체들이 중국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수님 주장에 반박했죠. 순간 강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싸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실 관계가 미묘한 한중 양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 중국인 학생의 도발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이죠. 교수님께서는 피식 웃으시더니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특허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셨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충전 시스템 등 핵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수많은 국제 특허를 취득한 상태였죠.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전체 특허 출원의 26%를 차지하였더라고요. 자료를 확인해보니 한국은 2,800건이고 중국은 약 2,000건으로 보아 거의 1,000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특허는 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참 아래였고
그마저도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소지마저 있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 전기차 기술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에서 역수입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죠.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배터리 특허를 분석하거나 르노, 삼성, BMW 등 외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며 선진 기술을 습득해 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체 기술력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선진국 기술에 많이 의존했고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셨죠. 그 중국인은 교수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교수님이 애써 못 본 척하며 강의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그 중국인은 비아냥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전기차 얘기에서 중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인정받지 못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쯤은 지도상에서 없앨 수 있는데 어딜 감히 한국 따위가 하늘 같은 대국을 이기려 드냐면서 군사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했죠. 이전 수업에서는 중국인들이 계속 한국을 무시해도 주제를 바꾸시지 않고 넘어가셨는데 오늘만큼은 교수님께서도 참을 수 없으셨나 봐요. 중국 학생이 한 얘기를 들은 교수님이 수업을 잠시 멈추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 잘했네요. 그러면 전기차 얘기는 이쯤 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 강의에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두 군사력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흥미를 가진 듯해 보였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영향이 컸던 거죠. 교수님께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군사력 증강에 힘썼고 이제는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까 그 중국인 학생이 또 손을 들더니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 병력 규모만 봐도 중국군은 200만 명이 넘는 반면 한국군은 6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항공모함, 스텔스기, 최신의 전차 등 첨단 무기도 속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군사 장비 면에서도 한국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치고 있고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을 짓밟을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비웃더라고요. 강의실 분위기를 살피던 제 눈에 한국인 학생들의 대응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중국인 학생이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거든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대신 그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중국 학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어른이 받아주듯 말이에요. 한국인들에겐 중국의 도전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듯 보였죠. 한 한국인 학생은 옆에 있던 제게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뭐라고 해봤자 저 사람 생각은 안 바뀔걸? 이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기까지 했어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폄하하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때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교수님은 현대전에서 병력 규모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죠. 오늘날의 전쟁은 고도로 훈련된 정예 병력과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질적인 면에서 중국군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예화된 교육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우수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셨죠. 또한 글로벌 파이어파워 즉 GFP에서 발표한 2024년 군사력 순위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5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3위에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GFP는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 보유량뿐 아니라 국방비, 자원, 지리적 요인, 군의 유연성 등 50여 가지 요소를 종합평가해 순위를 매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2013년부터 세계 9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셨죠. 이런 부분으로 짚어보면 한국의 군사력의 질적 수준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교수님은 분석하셨습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한국의 4배에 달하고 최신 무기 도입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스텔스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중국인은 자기가 이겼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 맘만 먹으면 한국같이 작은 나라를 없애는 건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중국 학생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은 발끝도 못 따라잡을 거라고 악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할아버지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중국 학생이 한국 군인을 계속 무시하는 발언은 저에게는 한국군과 함께 참전한 저희 할아버지를 욕되게 보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손을 들고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워 마땅하지만 타국을 함부로 폄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최근에 치룬 베트남 전쟁만 보더라도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전투력을 알 수 있죠. 베트남의 환경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정글, 길 찾기조차 버거운 복잡한 지형, 사르르는 듯한 습기와 찌는 듯한 폭염까지 도저히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건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한국군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 당황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익숙한 한반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장병들은 죽기 살기로 베트남의 자연과 맞섰어요. 닥치는 대로 정글을 헤치고 급류를 건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죠. 나날이 전투 경험이 쌓이고 정글전의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그들은 차츰 베트남전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맹독충과 말라리아, 열병을 이겨내며 점점 강해졌죠. 급기야 한국군은 숨어있는 베트콩 게릴라를 찾아내 섬멸하는 대작전도 펼쳤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에서도 한국 부대의 전과를 치하하며 최정예 부대로 평가했죠. 결국 한국군은 베트남전 최고의 전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에 투입되어 전장을 누볐어요. 베트콩이 텃밭인 정글에서 베트콩과 사투를 벌이며 말도 안 되는 공을 세운 거죠. 백마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 한국군 특수부대의 활약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런 전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한국군들을 어찌 5시간이면 나라를 없앤다고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선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던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덧붙였습니다. 케이틀린 양의 말이 맞아요. 한국군의 활약은 베트남 전쟁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죠. 한국 군인들은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저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모습이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였죠. 가혹한 자연과 싸워 이기고 베트콩과 맞서 승리하는 불굴의 정신은 연합군에게 없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전우회로 똘똘 뭉쳤던 한국군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과거의 한국군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군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역시 자체 기술로 월등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중국에 뒤지지 않도록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K2 흑표 전차인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을 자랑하는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와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세계 최초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압도적인 해상 우위를 보장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첨단 무기들이 모두 한국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무기라는 거죠. 게다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마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이런 무기 체계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최근 한국산 무기의 세계적 인기를 방증하는 사례 2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폴란드가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병공격기 등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나토 국가가 동유럽 방어용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폴란드군 관계자는 한국 무기가 서방 제품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이 훨씬 저렴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209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잠수함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해군력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건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교수님은 평가하셨죠. 교수님은 이런 사례들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셨어요.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4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차포와 곡사포 등 정밀 화포 분야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확립했고 잠수함과 구축함, 호위함 등 군함 건조 능력도 일취월장하고 있다면서요. K계열 전차와 장갑차, KT-1T-50 계열 훈련기 등도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셨죠. 병력 규모나 무기 체계의 수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휘관의 능력, 병사들의 사기와 훈련 수준, 국민들의 애국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무형의 힘까지 따져본다면 결코 한국의 군사력을 얕볼 순 없다는 말씀이었죠. 특히 한국군은 실전을 겪은 정예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275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도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 막강한 저력이라고 하셨죠. 예비군 안보를 통해 사실상 한국군은 물샐 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교수님은 보시더라고요. 그걸 듣던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중국은 최근 랴오닝, 산둥 등 항공모함을 잇따라 건조하며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조차 없는 걸로 봐서 수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었어요. 또한 중국은 진급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 앞에선 한국은 바다 위에 거북이 같은 존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계속 지켜보던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중국 해군력이 양적으로는 우세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214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엔 3,000톤급 중형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까지 진수했기 때문에 AIP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중국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 대부분이라 느리고 소음도 커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세히 증명해내며 작전 능력 면에서 한국 잠수함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의실을 빵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한국 영해에 수시로 침범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이어도 부근에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되면 오히려 우리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게 어딜 봐서 선진국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자국에 자신이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먼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 중 누군가는 빵 터져서 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속 시원했는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반응들을 보며 그 중국인 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을 쾅 치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항변하려던 찰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는지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는 허둥지둥 강의실을 빠져나갔죠.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는 걸음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쪽팔림을 넘어 수치심의 경지까지 경험한 걸까요? 뒷모습에선 뒤끝까지 화끈 달아오른 게 훤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로 그 학생은 다시는 그 강의실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 많던 자신감은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먼저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마치 자기네 망신을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하긴 그 학생의 모습은 중국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군사적 위협은 물론 외교적 결례까지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 일이 있는 후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에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세상의 사연을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